여러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인조입니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이 왜 난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이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1624년 1월 23일 한겨울 새벽, 조선의 임금 인조는 급박한 보고를 받습니다. 전하,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사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년. 인조는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불과 3년 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바로 그 방식으로 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괄은 바로 3년 전 인조반정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을 만든 공신이 왕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이괄의 나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반정의 저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쿠데타로 왕위를 얻은 자가 어떻게 또 다른 쿠데타에 떨어야 했는지 그 비극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623년 3월 13일 밤, 능양군 김류, 이기, 최명길 등과 함께 창덕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먼저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괄이었습니다. 무신 출신인 그는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섰습니다. 반정이 성공하자 인조는 농공행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은 김류, 이기, 김자점 등 문신 출신이었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운 무신 이괄은 2등 공신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뒤에서 계획만 세운 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괄은 회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도 없었고 문신들은 그를 칼잡이로만 취급했습니다. 1623년 가을,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괄의 아들 이전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 끝에 옥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인조와 서인 세력은 이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신 서열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반정 정권의 태생적 불안정성입니다. 인조 정권은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가 직접 세자로 책봉한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반면 인조는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능양군이 광해군을 몰아낸 것은 영모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조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제2의 반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쿠데타로 왕위를 얻었으니 다른 누군가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둘째, 공신 세력 간의 권력 투쟁입니다. 반정 공신들은 크게 세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김류 중심의 서인 노론, 이기 중심의 실권파, 그리고 이괄을 비롯한 무신 세력. 이들은 겉으로는 같은 편이었지만 속으로는 암투를 벌였습니다. 셋째, 문신 중심 사회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문치주의 국가였습니다. 무신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문신만큼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괄은 반정의 실제 주역이었지만 문신들은 그를 칼잡이로만 취급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괄은 자신도 곧 숙청당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조정은 그를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보냈습니다. 명목상 중요한 직책이지만 실제로는 수도에서 멀리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안도로 부임한 이괄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을 만들었다면 왕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1624년 1월, 이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안도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안도는 여진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조선 최강의 정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간신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괄의 명분은 간신 제거였습니다. 매우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인조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를 둘러싼 간신들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으니까요. 1624년 1월 23일, 이괄은 1만 2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인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의 방어 병력은 3천여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이괄의 군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의 부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괄의 진군 속도였습니다. 평안도에서 한양까지 보통 10일 이상 걸리는데 이괄의 군대는 단 5일 만에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저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관리들은 도망치거나 항복했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인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서 이괄의 군대를 막지 않았습니다. 1월 26일 이괄의 군대는 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한양까지는 하루 거리였습니다. 1월 27일 새벽 인조는 소수의 신하만 데리고 창덕궁을 빠져나와 공주로 피신했습니다. 가마도 없이 말을 타고 제대로 된 호위도 없이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왕의 행차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1월 28일 이괄의 군대는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괄은 창덕궁을 장악하고 자신이 옹립할 새 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흥안군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이 잘못된 것이었고 정통성 있는 왕실을 복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자 한양의 관리 중 상당수가 이괄에게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주로 피신한 인조는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근황병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이괄의 반란을 신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만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이괄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괄의 군대는 불리해졌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예상했던 지원군도 오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 이 안에서 결정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 끝에 이괄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2월 12일 이괄은 평안도 쪽으로 도주하다가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양으로 보내져 능지처참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2월 15일 인조는 한양으로 항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괄에 낳은 이후 인조의 통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의심이 많아졌고 무신들을 철저히 견제했습니다. 공신 세력을 분열시켜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괄의 난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왕권의 약화였습니다. 인조는 명목상 왕이었지만 공신 세력의 힘을 빌려야만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력의 약화였습니다. 평안도의 정예에 부대가 와해되었고 이것은 3년 후 정묘란 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백성들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든 관군이든 지나간 자리마다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왕도, 양반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결국 개인의 욕심 때문 아닌가요? 물론 이괄 개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행동 뒤에 숨은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인조 정권이 공정하게 공신들을 대우했다면, 만약 이괄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면, 만약 무신들도 문신처럼 존중받는 사회였다면 이괄의 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괄의 난은 반정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폭력으로 세운 정권은 폭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괄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왕위를 얻은 인조는 평생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신하를 믿지 못했고 아들마저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도 바로 이런 불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반정은 반란을 낳고 의심은 비극을 낳습니다. 인조는 1649년 54세로 승할 때까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왕좌는 얻었지만 평화는 얻지 못한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정당성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역사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